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권 1기 때보다 더욱 강해진 일명 슈퍼 트럼피즘으로 무장한 트럼프의 새로운 2기 행정부 시작인데요. 이 1월은요, 또 우리 한국과 미국 모두의 금리, 통화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외 금융시장 사정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1월 전체적의 금융시장을 한번 조망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참 이럴 수도 있나 하는데 미국의 12월 고용 시장 관련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판도가 확 바뀌고 있는데 이 이야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또 우리 설 연휴에 있을 때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한 주간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 실물 경제에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ISM 서비스 지표들이 상당히 예상 밖으로 잘 나왔고, 말씀 주신 대로 금요일 날 예상 밖으로 고용 지표가 예상치의 2배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상당히 실물 경기가 엄청나게 뜨겁고 좋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다만 이게 실물 경제의 좋은 소식이 이 금융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장기 금리가 미국의 10년물 장기 금리가 한때 4.8을 넘어서면서 원래는 올해 한 5% 넘었으면 걱정이다 했는데 이게 1월 내에도 5%를 다이렉트로 가버립니다. 네,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우리 투자 자산들의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물 경기의 굿뉴스가 이런 자본 시장에는 배드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그런 1월 지금 한 2주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도 지금 보니까 4.1%로 미국이라는 그 참 많은 인구의 고용시장의 실업률이 저렇게 4.1% 완전 고용에 가깝게 되니까 뭐 당장 1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연준 위원들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난 회의였죠. 11월 FOMC 회의 때 어떤 말들이 오갔나 그 의서록 내용을 봐도 여기 참가한 투표권 있는 연준 위원들도 고려하고 있나 봅니다. 이제 고용시장 뜨거운 거 또 알게 모르게 트럼플레이션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이분들도.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연준의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소위 맨데이트라고 하죠. 첫 번째는 최대 고용, 두 번째는 물가 안정. 네. 이 두 마리 토끼가 평상시엔 항상 반대 방향으로 뛰기 때문에 중간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연준의 설립 목표거든요. 예. 이거 우리 한국은행도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뭐냐면 원래 작년 9월 달에 기억하시겠지만 B컷 한 번에 50bp 인하를 단행하면서 고용 시장이 불안한 것을 좀 막아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12월 달 신규 일자리를 뜯어보니까 걱정할 게 없었네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로는 물가가 예상 밖으로 생각보다 잘 안 잡힌다는 거죠.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12월 CPI 숫자가 예상치대로 발표돼도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로 나타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연준의 장기 목표인 2%하고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3%대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9월 달에 특히 너무 섣불렀지 않느냐. 네. 이런 약간의 비평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말씀 주셨던 트럼플레이션. 2기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범을 합니다. 트럼프가 무슨 일을 할지 당장 행정명령을 여러 개를 낼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보면 첫 번째로는 이민과 관련된 그게 고용시장에 영향을 바로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불법을 이민을 막는다는 것이 결국은 고용시장을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걱정. 인건비 올리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거. 결국은 지금 신규로 그 소위 석유 가스 개발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분야. 마지막으로는 관세. 요 3가지 분야가 연준이 걱정하는 물가와 고용 시장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연준 입장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FOMC에서 이 변수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준 입장에서도 상당히 살얼음판을 걷는 올 한 해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앞서 송 대표께서 얘기했지만 근데 두 번째 에너지 정책에서 지금 트럼프는 반값 유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것만 성공하면 솔직히 좀 물가는 떨어뜨릴 수가 있을 텐데 또 세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이 트럼플레이션의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예 금리 인상으로 갈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나마 온건한 쪽이 올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을 거다. 6월에 있을 거다. 어떻게 볼까요?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합니까? 어떻게 바라보세요? 현재 상황으로 좀 본다면 우리 송 대표께서는.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예단할 수 없다. 근데 다만 예. 저는 그냥 올해 연내 최악의 경우는 그냥 금리 인하 없이 그냥 한 해를 쭉 가는 그 정도의 경로를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까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고용도 이런 강한 상황에서는 예. 연준 입장에서는 인상하기는 참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 스스로 내가 9월 달에 잘못했어를 그냥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렇죠. 작년 9월에.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그 위아래의 그런 방향성 자체가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신장이 상당히 소위 텐드럼이라고 그러죠. 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카드는 그냥 쭉 유지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은 오히려 여기에서 12개월 내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요. 대한 배팅이 예. 점점 늘어서 최근에는 뭐 아직 소위 메이저는 아니지만 한 35%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시장에서 예. 확률이 그러면 인상이요. 예예 네. 인상을 적어도 3번 중에 한 번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지금 올 배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시장 금리 차원에서는 과거의 예상한 것처럼 계속 내려가기보다는 고공행진의 가능성, 미국발 전 세계 시장 금리의 우상향에 대한 우려를 우리나라 투자자들 또 우리 소비자들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송 대표께서도 연준이 자신들의 신뢰도 때문에 인하했다가 인상은 못하겠지만 추가 인하의 가능성 올해 1년 내입니다.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또 논평을 해주셨고 다만 연준에 맞서는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거의 없는데 트럼프는 연준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아예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당장 갈아치우지는 못하겠지만 아예 지도부를 통째로 좀 입맛에 맞는 인사대로 좀 바꿀 수 있다. 이게 좀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정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게 또 하나의 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번에 그런 기대가 나왔던 게 마이클 바 소위 금융안정, 금융규제 그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예. 원래는 내년 상반기까지 소위 가을뿐이죠. 임기가 예. 남아 있었는데 부의장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분은 연준 이사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2032년까지 쭉 진행되거든요.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굳이 하려면 연준과 관련된 연방은행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럼 의회도 갔다가 뭐 가야 될 게 많네요. 그래서 예. 4년 내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얘기들 하는 게 섀도우 캐비넷처럼 앞으로 돌아올 이제 내년부터 1명, 2명씩 임기가 끝나서 당장 내년 6월 되면은 파월의 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 내년 6월에 파월 대신 누구를 앉힐 거다 이런 건데 근데 이거 외부에서 앉힐 수는 없고 내부에 있는 사람 중에 또 앉혀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후에 섀도우처럼 그 안에서 일부 올리고 완전히 빠져나가는 사람을 내가 좀 더 트럼프한테 친화적인 사람을 밀어넣을 거를 후보를 미리 띄우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좀 흔들려고 할 텐데 네네. 저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미국의 법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네. 연준의 독립성을 강하게 흔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노이즈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네. 이거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상당히 좀 피하고 싶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기대가 나오는 거는 트럼프 때문이겠죠. 예, 트럼프란 인물의 성격 때문에 우리 송 대표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법상으로는 불가능한데 자꾸 언급이 되니까 뉴스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싹 다 뭐 갈아치우겠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자르겠다, 교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내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셨고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내일이 한국은행 금통인데 그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전망 전에 한국은행이 11월 통화 유동성 현황들을 보고서를 냈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현재 돈이 마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동성들이 꽤나 좀 풍부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통화량을 협의의 통화 M1, 예. 그다음에 광의의 통화 M2, M2. 보통 이렇게들 나누는데 결국은 우리가 눈높이로 보는 많은 소위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걸로 체크를 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2023년 1월부터 기준금리를 쭉 지금까지 유지해 오다가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네. 금리 인하를 했었죠. 그 사이에 중간부터는 M2의 통화량 자체를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와 주고 있고요. 네.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정확히 우리나라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돈을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예.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통화량이란 게 어떤 거냐면 자금의 흐름인데 실물 경제의 그림자 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넘쳐버리면 너무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고 모자라면 돈맥 경화, 맞습니다. 결국은 성장이 저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히 잘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자체는 그런 말씀드린 대로 수출 경기 상승과 발맞춰서 통화량을 적절히 늘려주고 있어서 네. 이와 관련된 돈맥 경화가 발견되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통계를 보고 왜 내 지갑에는 나한테는 돈이 없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 현재 시중에서의 유동성들은 경색되지는 않고 있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인하 가능성이 제 주위에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지금 환율만 놓고 보면 동결할 것이다. 또 미국 눈치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의견 함께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인하 쪽, 그다음에 동결 쪽. 이게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마리 토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하느니 직면해 있는 다른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의 토끼는 내수 진작, 네. 경기 둔화를 어떻게든 좀 되살려봐야 되는 내수 진작 차원, 경기 부양이 하나가 있고요. 네. 반대편으로는 여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율 상승. 환율. 네. 이 두 마리의 토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좀 튀고 있다는 게 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그 금리 인하 편에 서 있는 분들의 주장은 지금은 환율도 중요하지만 워낙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정확히는 10개 분기 2022년도 2분기부터 시작해서 네. 10개 분기 연속 우리나라 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걸 좀 되살려야 되기 때문에라도 금리 인하에 공격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반대편에 환율은 당장 급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튀면 뭐가 문제되면 우리나라 몽땅 다 수입해서 뭔가 생산해야 되는데 환율이 너무 급등하면 시차를 한두 달 두고는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급등을 합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소비를 또 억누르는 그렇죠. 영향을 또 결과적으로는. 주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선순위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어렵다.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금리 차가 역전이 된 것이 역대급으로 지금 거의 200bp, 2%포인트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신용물이 더 높습니다. 이것을 더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론자들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 금리 동결 팽팽한데 뭐 대표적인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거든요. 바로 내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할 것이다. 아마도 지금 10개월, 11개월 연속 우리의 소비 지표, 내수 지표가 침체되고 있는 아마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는 거의 좀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내일 금리 내릴 것이다.
네, 뭐 또 그 통화위원회 또 소위 빨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나름 정보통이 있겠죠. 정보통. 네. 그런데 뭐 그 사실은 그것은 이미 꼭 그 골드만삭스가 아니더라도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12월 네. 24일 날 1년에 한 번씩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2025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 이 자료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로는 추가 인하 꼭 하겠다. 네. 올해.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거기 뒤에 뭐 하나가 마지막에 붙어 있는데 뭐냐면 인하 속도는 유연하게 결정하겠다. 네. 이 두 가지를 걸어놨습니다. 조건을. 그러니까 유연한 것이 이번에 금리 인하하는 게 유연한 건지 아니면 좀 눈치 보고 1사분기는 좀 지나고 내리는 게 유연한 건지는 그 금통위원들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골드만은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하 쪽에 좀 더 워낙 그 강력하게 추가 인하에 대해서 의지를 금통에서 했기 때문에. 밝혔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긴 하는데 환율이 그 사이 12월 달에 좀 너무 많이 튀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 변동성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금통위 안에서도 상당히 좀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국내 시장의 채권 전문가들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은 당장 내일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 상반기 연내를 놓고 보면 상당히 완화적일 것이다. 여기에 지금 베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금리 인하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올 한해?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내수 진작을 하려면 경기 부양하려면 금리 인하라는 통화 정책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인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12월 달에 우리 하나 외환 보유고가 보면은 오히려 11월보다 2억 불 더 늘었습니다. 네. 오히려 신기하게 네. 환율이 그렇게 오르는데 외환 방어가 생각보다 강력하지는 않았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할 거면 환율 방어에 대해서 공격적인 환율 방어책을 제시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만 두 개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금통위에서는 꼭 솔로몬의 지혜처럼 그 좀 좋은 정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환율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환율 전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환율에는 되게 자신감이 있어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국민연금의 환해지 물량도 뭐 50조 이상 나온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시장에서나 이런 SNS에서는 뭐 환율 공포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좀 한국은행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송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에 대해서? 예, 뭐 일부는 제2의 IMF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걱정을 시키는데 냉정해 보면은 우리가 IMF 때는 단기 외화 부채가 엄청 많았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우리나라 소위 메이저 기업들 그 당시에 다 단기 외채 끌어다가 생산성도 낮은데 엄청나게 넓히다가 이제 부도났죠. 부도난 네.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현재 소위 주요 우리 수출 기업들은 적어도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 당장 삼성전자만 해도 순현금이 100조 원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에. 기본적으로는 현재 국내 여러 가지 환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것만 분명하다. 다만 그런데 걱정은 뭐냐면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적어도 시장에는 확산돼 있지는 못하다. 그거를 좀 더 강화해서 아까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보여줘야만. 예. 그래서 일본이 그런 걸 잘했었죠, 사실은 어찌 예. 보면. 근데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는 본인들이 약달러를 만들고 싶어 하고 반대편으로 너희들 통화는 좀 강하게 만들어라는 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의 진심은 약달러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정도부터 원화 강세 쪽으로 한국은행이 방향을 잡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외국인 투자, 특히 미국 정부는 상당히 환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성에서는 부담은 좀 덜하고 다만 좀 공격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섰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한국은행의 결정 어디로 향할지 저희가 지켜보고 나서 금요일에 또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요일 17일이 되면 IMF가 올해 첫 번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안 봐도요. 지금 보고서 전체가 다 트럼프라는 단어로 채워질 것 같은데 이미 좀 예고를 했죠. 아시아 신흥국들, 무역 관련한 국가들이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도 좀 여기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맞습니다. IMF 총재 자체가 이미 실제로 이제 내일 모레 네. 전체적인 구체적인 나옵니다. 보고서는 나오는데
성장은 하되 관세의 그 영향, 우려. 강도에 네. 따라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금 거기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이번 주 어제부터인가요? 트럼프 캐비넷에서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소위 관세를 인상하는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네. 점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연구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할 생각이다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그러한 뉴스 플로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관세 자체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거를 일종의 협상 테이블에서 쓰는 바게닝 칩으로 무기로. 네. 쓰려고 하는 것이 좀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처음에 공격적으로 나가고 뒤에서는 용두삼이라고 하죠. 네. 뒤에서는 상당히 완화되는 모습.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가 비슷한 형태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로는 관세의 영향은 의외로 생각보다는 약할 수도 있겠다 보고 있고 그거보다는 트럼프 원하는 거는 오히려 제2의 플라자 합의처럼 네. 강달러 자체를 합의하에 강제로 좀 인하하는 방향. 약달러로. 네. 이것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관세 걱정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환율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딱 이야기를 꺼내 주셨는데 지금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뭐 전문가라든가 연구소가 강달러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늘 이제 통화 정책을 전망해 보는 시간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트럼프의 의도적인 약달러 때문에 워낙 강세로 바뀔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타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크게 한번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시죠. 결국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기에 최대 반대편에는 미국의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가 지금 너무 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정책적인 이슈 아니더라도 강달러 기조가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최대 변수는 미국의 적은 미국 자체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소비가 전혀 안 꺾일 것 같아 보이지만 네.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나머지 외부에 있는 나머지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이 미국에 또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강달러의 그런 기조 방향성도 서서히 누그러질 수 있어서 상반기는 강달러에 대한 걱정, 대응해야 크겠으나. 되지만 하반기로 갈수는 그 강달러의 강도는 약화될 수 있는 것의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우리가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